네,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애저 웹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웹 서비스라고 하면 웹 서버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웹 서버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도 보면 그냥 밥만 먹고 살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것들을 하고 또 사람 구실을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웹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 웹 서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애저 웹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들. 자, 첫 번째로 보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아스, 파스, 사스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리는 서비스들은 이아스를 위한 서비스도 있고요. 파스를 위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이것은 이아스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혹은 이것은 파스에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라고 따로따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이제 뭐 데모도 하고 이제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다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그러면 시간이 또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또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글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문서들은 한글화가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 드릴 서비스는 바로 DNS입니다. DNS. 보통 우리가 DNS라고 하면 뭐의 약자인지는 다 아시죠? 네, 요즘에 DNS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의 약자가 바로 이 DNS입니다. 그래서 이 DNS 서버가 있어야 여러분들의 도메인 네임과 IP 어드레스를 서로 맞교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따따 뭐 korea.co.kr 이렇게 하면 그 해당되는 주소에 해당하는 IP 어드레스로 바꿔주는 서비스. 네, 그게 바로 DNS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이 DNS를 담당하는 서버를 별도로 두어야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는 각각 서비스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메인 네임이 있으면 그 도메인 네임을 실제 서비스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바로 이 DNS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이 DNS가 반드시 알려져 있는 도메인 네임만 사용을 한다. 그건 아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망에서만 이용되는 주소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에도 역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Azure DNS는 Public 혹은 Private 기반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공개 혹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에 모두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DNS 같은 경우에는 자, 각각의 도메인 네임을 해당되는 서비스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 안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꼭 관련되어 있는 문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도메인 네임 서비스나 혹은 그 도메인을 파는 회사 혹은 뭐 호스팅 업체 등에서 DNS를 따로 제공을 해주는 방법들도 있긴 한데요. 네, 그보다는 역시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DNS를 세팅해서 운영하는 게 장점이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속도, 그리고 두 번째는 부가 기능,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네, 여러 가지 운영의 안정성까지 본다면 네, 애저 안에 있는 DN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아이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이유 사이트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유의 팬들은 우리나라 안에만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한국에도 있지만 남미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iu.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이트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DNS 서버가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iu.com이라고 하는 네,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사이트를 사람들이 접속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그 사이트에만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 네, 해외에 계신
네, 팬들은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접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Azure 트래픽 매니저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Azure 트래픽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네, 일단은 iu.com이라고 하는 접속을 하게 되면 네, 웹 서버를 여러 군데 만들어 놓는 거죠. 첫 번째가 그렇죠. 한국에도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또 미국에도 서비스를 만들고 남미, 유럽에도 다 같이 서비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iu.com이라는 주소를 치면 일단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웹서버로 접속을 몰아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데 접속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남미에 있는 분들은 또 남미에 있는 서버에 접속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하나의 주소를 가지고 글로벌하게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빠르고 쾌적하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서 안 쓰지, 네, 알면서도 안 쓰지는 않는 바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바로 이 Azure 트래픽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게 되면 네, 글로벌한 서비스망을 굉장히 빠르게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꼭 알아야 되는 서비스가 바로 이 CDN이라고 있어요. CDN. 자, 이 CDN이 뭐의 약자입니까? 네, CDN. 보통 흔히 우리가 네, 콘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콘텐츠들 중에서 네, 굉장히 빠르게 제공돼야 되는 서비스들 혹은 네,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큰 파일들 이런 것들을 네, 좀 다 CDN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DN이 동작하는 방식은 네, 전 세계에서 각각의 주요 지점에다가 이미 엣지 서버라는 것을 미리 깔아 놓습니다. 깔아놔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떤 콘서트 파일이 있어요. 그게 한 500메가 정도 되는 동영상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서비스에 접속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그 동영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그 동영상을 보려면 네, 한국까지 와서 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CDN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요청하게 되면 네, 이 컨텐츠가 제일 처음에 한번 실행될 때, 제일 처음에 한번 요청이 될 때 네, 미국 쪽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좀 느리게 보겠죠. 근데 두 번째 사용자부터는 미국 쪽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가장 가까운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네, 그래서 CDN을 사용하게 되면 어디에 있던 간에 네,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느리고 그다음부터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CDN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DN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유튜브가 되겠죠. 유튜브는 정말 거대한 CDN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동영상들, 그리고 또 인기 유튜버들이 올리는 동영상들, 이런 동영상들이 전부 다 거대한 CDN망에 얹어져 있다. 이게 유튜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광고, 과금 이런 것들도 함께 물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또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CDN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Azure CDN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망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 제공 주체에 따라서 네 가지 SKU라고 되어 있는데 이 SKU를 보통 SKU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타입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런 CDN 방식도 있고요. 다음에 또 CDN 업계의 또 가장 강자라고 하면 아카마이 같은 그런 CDN 업체의 CDN도 역시 여기서 함께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묶어서 서비스를 하시면 좋겠죠. 흔히 보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웹서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인 HTML 정도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동영상이라든지 또 굉장히 사이즈가 큰 파일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CDN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게 바로 정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DN은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정 트래픽 이상이 되게 되면 이 CDN은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비용이 싸집니다. 많이 사용하면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니라 단가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비한 사이트를 운영할수록 CDN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옆으로 대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한 대의 웹서버를 좀 더 큰 걸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수를 늘려 나가는 방식을 보통 스케일 아웃이라고 부르고요. 한 대의 컴퓨터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꿔 나가는 걸 스케일 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아웃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 업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웹서버가 이렇게 여러 대가 되면 이 여러 대의 웹서버를 사용자들이 들어올 때 첫 번째 웹서버, 두 번째 웹서버, 세 번째 웹서버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네,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하 분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부하 분산을 로드 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로드 밸런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L4 스위치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L3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네트워크의 어떤 계층을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내가 개발자다라고 하면 보통 개발자들은 이런 네트워크 이론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의 계층 이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는 개발자가 인프라 영역까지 직접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세팅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내 코드도 작성하시고 또 운영 계획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트워크의 7계층, OSI 7계층 이런 얘기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TCP/IP라고 하는 것은 몇 계층에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TCP/IP. 보통 이 TCP/IP라고 하면 인터넷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토콜이 바로 TCP/IP죠. 그렇죠? 그래서 이 TCP/IP를 기반으로 해서 고도화돼서 저 위에 7계층에서 완성되는 게 바로 그렇죠. HTTP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CP/IP 수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스위칭을 해서 여러 웹서버로 부하를 분산시켜 주는 걸 원래는 L4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L4 로드 밸런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L4 로드 밸런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일단은 에저 안에서는 부하 분산기라는 이름으로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하 분산기를 이용하면 여러 대의 웹서버가 있다라고 하면 부하를 골고루 나눠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부하 분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파스 기반의 에저 웹앱에서는 그리고 앱 서비스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하 분산기라는 건 좀 더 다 가상 머신 단위로 운영을 하는 이아스 기반에서 필요한 게 바로 부하 분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TCP/IP 레벨, 다시 말해서 레이어 4에 가는 얘기였는데 레이어 7, 다시 말해서 HTTP 레벨에서의 어떤 부하 분산 혹은 또 부하를 어떻게 다룰 건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L7 Application Gateway Service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L3 Application Gateway는 HTTP 자체를 보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니터링 기능 같기도 하고 또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실제로도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 웹 애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보통 WAF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걸 WAF라고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이 WAF 레벨에서 이상한 접속들이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막거나 혹은 허용해 주거나 하는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WAF에서는 기본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안의 취약점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SQL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리고 세션 하이제킹 같은 것들을 예방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하시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SSL 오프로딩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OSI 7 레이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강좌를 보시고 인프라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Azure Functio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Azure Functions, 저기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번개 마크가 있죠. 천둥의 신 토르도 아닌데, 토르는 번개 마크가 아니네요. 제우스도 아닌데 이렇게 가운데 번개가 있고요. 양쪽에 꺽쇠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 꺽쇠는 흔히 코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저 번개는 이벤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이때까지는 어떤 사이트 단위로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했다면 이제는 코드 조각 단위로 관리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Azure Functions입니다. 그래서 웹에서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게 하나의 이벤트에 따라서 동작이 된다. 누가 파일을 업로드하면 업로드가 끝나면 메일을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각각의 이벤트에 맞춰서 동작시켜주는 것들을 만드는 게 바로 Azure Functions라고 하는데요. 자, 요 Azure Functions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간단한 코드와 그리고 또 실제로 동작하는 걸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스토리지입니다. 바로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실제로 저장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웹을 운영하다 보면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각종 파일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다음에 또 그 사이트를 운영하다 보면 임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할 때도 역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서비스들을 어떻게 사용을 할 건가에 대한 간단한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제일 왼쪽에 보면 Q스토리지라고 되어 있죠. Q스토리지. 우리가 전산학 개론 이럴 때 배웠던 자료 구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Q 형태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Q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어떤 순서 같은 걸 지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Q스토리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키와 밸류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밸류 안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태라도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데이터를 다룰 때 유용하게 이 테이블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블랍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하면 그것들이 전부 다 개별적인 URL이 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블랍 스토리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도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또 가격도 저렴한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파일 스토리지만 조금 다른 게 보이죠? 여기 접속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REST하고 SMB3라고 되어 있는데요. SMB3가 뭐냐 하면 네트워크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파일 공유 프로토콜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웹 서버가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파일을 받아도 어디엔가 저장하고 여기에서 파일을 어디엔가 저장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가운데 하드디스크를 놓고요. 양쪽으로 붙여놓으면 여기서 받아도 여기 넣고 여기에서 받아도 여기 넣고 여기에서 요구해도 이걸 꺼내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파일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세 대의 웹서버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드라이브가 만약에 D 드라이브다 라고 하면 네트워크상의 파일 스토리지를 하나 만들고 요걸 세 대의 컴퓨터에 모두 다 D로 연결시켜주면 어디에서 넣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스토리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스토리지를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잘 사용하면 부가적인 노력이나 비용 혹은 또 웹서버에 또 사정없이 걸리는 그런 노드들을 많이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토리지 부분을 잘 이해하시는 것도 역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웹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용도에 맞춰서 잘 구성해서 아주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만들어 보시면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생각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쭉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내용을 요약하자면 애저에서는 이아스뿐만 아니라 파스 기반으로도 사용 가능한 웹 서비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애저 앱 서비스와 같이 파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점들로 인해서 관리 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웹 개발을 통해서 DNS 그리고 CDN뿐만 아니라 트래픽 매니저 그리고 부하 분산 장치 그리고 스토리지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함께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굉장히 강력한 웹사이트를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르게 그리고 견고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웹 개발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